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주 2차 지급을 시작하고 10월 초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의 심의도 빨라집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국과 빈국의 접종률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하는 등 백신 양극화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모바일 게임이 급성장하면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가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아직은 국내 차량의 4.1% 수준이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차량 등록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mRNA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서 RNA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위클리, 오늘은 RNA 간섭 기술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나선 올릭스의 이동기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등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일주일 만에 1차로 3조 원가량이 지급됐다면서 다음 주 2차 지급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매출이 급락하고 직원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없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한없이 무서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줄어 정부가 전반적인 추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직전주보다 5.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3.6%, 비수도권은 7.9% 줄었습니다. 이동량 감소 원인으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끝난 데다 비까지 온 날씨 영향을 꼽았습니다. 다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소매점과 여가시설 이동량이 지난해 1, 2월보다 3%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 쇼핑센터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곳을 중심으로 한 환자 수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서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시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4,614명 중 델타 변이가 90%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67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주요 배경으로 델타 변이 확산을 꼽았습니다. 박 통제관은 또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완화하면 확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약 6개월 동안 접종 용량이나 종류를 지키지 않은 오접종 사례가 8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총 접종 3,745만 건 가운데 오접종 사례는 829건, 0.0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하는 등 백신 관련 오류가 3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접종 용량 오류 278건, 접종 시기 오류 125건, 접종 대상자 오류 90건 등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완제 공정을 맡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약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인천 송도 공장에서 이번 달 안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시험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시제품 생산 날짜까지 정부와 공유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생산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제품 생산을 마친 후 모더나 측과 국내 허가 당국의 품질 관리를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에 공급할 모더나 백신 수억 회 분량을 본격 생산할 예정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뼈대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출산율이 감소했는데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였고 35살 이상 산모는 10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결혼 뒤 평균 2.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고 혼인 후의 출생은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시군구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남 영광군이 2.46명으로 2년 연속 가장 높았고 영광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군구는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19년째 초저출산 수준이라고 하는 1.3명 이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근 감사원은 5천만 인구가 100년 뒤엔 3분의 1인 1,50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전국 시군구의 96%가 사라질 위험에 놓이고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일 거로 내다봤습니다. 적응적 정책이거든요. 고령화를 필연적으로 보고 거기에 적응하는 거에 지금 방점이 맞춰 있는데 저는 대단히 이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현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 편성 권한조차 없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자문과 심의 역할에 그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대 청소년들의 PC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네, 스스로 게임 시간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 셧다운 제도는 10년 전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가 커지면서 도입됐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만이라도 PC 인터넷 게임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도 도입됐는데 이제 셧다운 제도는 폐지하고 게임 선택제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셧다운제 대상인 PC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이 늘었고 게임보다 동영상 시청이 늘어난 상황에서 게임만 규제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일단 현행 게임 시간 선택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의 일괄 신청, 대행 및 그다음에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런 게임 시간 선택제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오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게임업계도 안전장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임 콘텐츠 내에 보면 이제 자녀 보호 기능 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간 선택제 외에도 이런 시스템들을 좀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좀 청소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임 중독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율에만 맡기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를 내므로써 하나의 질병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겠고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한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안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까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가 모두 100만 4천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의 4.1% 수준입니다. 아직 비중은 크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는 2019년 말보다 2배가량 늘어 올해 안으로 22만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무좀약이나 순간 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잘못 넣는 사고가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3년간 발생한 안약 오인 점환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10건 중 3건은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인 품목은 무좀약이 40%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약품과 순간 접착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때는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물이나 식염수로 씻고 병원에 방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소비자원과 공정위 권고에 따라 일부 제약회사들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 모양의 그림을 넣고 주의 문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서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주요 방역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4차 유행이 9월까지 지속하다가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4차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예상하는 향후 전망은 지금의 방역 조치가 유지되는 전제하에서 9월 중순 추석 연휴 이후 2주까지는 지금의 유행세가 증가를 하거나 적어도 유지는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면 백신 접종률이 증가를 하면서 확산 요소와 억제 요소 사이에 절충 구간이 형성이 되게 되면 지금의 유행의 어떤 정점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이 10월 초에서 중순쯤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은경 청장의 전망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까지 신규 확진자 수를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후 계절적인 요인으로 큰 폭의 확진자 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이전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상가상 위중증 환자 수도 434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4자릿수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정확히 2주 전인 지난 8월 11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규모 2,221명을 보였거든요. 네. 보통 위중증 환자는 신규 감염자 발생 이후 2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보다 큰 폭으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10명 이상의 또 많게는 20명 안팎의 위중증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말씀드린 4차 유행의 정점 도달 이후에도 적어도 2주에서 4주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따라서 이에 맞춰서 병상 확보 등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여전히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높고 또 확진자 셋 중 한 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고강도 거리 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도 주요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거리두기 시스템은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4차 유행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시행한 지 7주째에 접어들었는데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높은 것도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개인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등 마스크를 벗는 일상 속 환경에서 쉽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감염 경로도 알 수 없는 사례도 30%를 웃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도 90%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확진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일반 바이러스의 300배 이상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앞서도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에는 방금 말씀하신 감염 초기, 특히 증상 발현 당일부터 약 4일 정도까지 델타 바이러스의 체내 바이러스 양이 기존 바이러스 대비 최대 300배에 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증상 발현 후 10일이 지나서야 기존의 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바이러스와 유사한 정도의 체내 바이러스 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이러한 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과학적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델타 변이 확산 후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기존 91%에서 66%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내 사례에도 적용되는 말일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 미국 CDC가 초기 백신 접종자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주로 접종된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거든요. 예. 이들 백신이 백신 접종 초기 기간에는 효과가 90% 이상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올해 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예방 효과가 66%로 약 25%포인트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 네. 일단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방역 강도나 개인 방역 수칙 이행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는 한 미국보다는 더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최근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백신 접종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일정 부분 전환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는 큰 폭으로 미국처럼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모더나 백신 추가 물량이 확보돼서 공급에는 순통이 튀었습니다. 6주로 늘어났던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이 다시 4주로 줄어들지 관심이 컸었는데 정부는 일단 1차 접종률을 올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접종만으로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더더욱 예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 2차 간격을 원래대로 환원을 해서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1차 접종률이 70%에 달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섣부른 완화가 4차 유행 해결을 더더욱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1차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가 방역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요인이 없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접종 완료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하면서 미국에서 접종 의무화가 논의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이번에 화이자 백신이 정식 사용 승인이 됐는데 이 정식 사용 승인과 긴급 사용 승인의 차이점을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을 백신 접종 의무화로 조치를 하게 되면 향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려면 정식 승인된 백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 사용 승인된 화이자 백신의 충분한 양을 비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함께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모더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대상 백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시기상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향후에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화이자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도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노바백스 물량이 있는데요. 일단 의무화 조치로 전환하기 전에 어쨌든 기존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노바백스가 기존 백신보다는 안전성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노바백스 물량이 국내로 공급이 되게 되면 백신 수용률이,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그 이후에도 일부 퍼센트의 인구가 접종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의무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모든 방역 지표가 악화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국과 빈국의 접종률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하는 등 백신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었다고 AFP 통신이 각국 공식 통계를 종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이날 오후 4시까지 세계적으로 모두 50억 6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대규모 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따지면 약 8개월 만입니다. 백신 첫 10억 회분이 접종되는 데는 약 140일이 걸렸지만 속도는 차츰 빨라졌습니다. 30억 회분에서 40억 회분으로 늘어나는 데는 26일, 40억 회분에서 50억 회분으로 증가하는 데는 30일이 걸리는 등 현재 접종 속도가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세계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는 64회분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는 거주민 100명당 접종 횟수가 6.4회분으로 평균인 세계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등 부국들은 부스터샷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Potentially worsening this divide, some wealthy countries are now advising their population to get booster shots to sustain their immunity.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100명당 0.1회분이 접종됐고 탄자니아 0.4명, 나이지리아 1.9명 등입니다. 대부분 부국이 기부한 백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부룬디, 에리트레아 등 3개국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가 압도적인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내년 봄 무렵 미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또 항체 치료제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며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압도적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미국에서 내년 봄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거기에 도달하길 바라지만 보장은 못한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에 파우치 소장은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가을쯤에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코로나 통제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입원과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항체 치료제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rials have demonstrated that early treatment with anti-SARS-CoV-2 monoclonal antibodies can reduce the risk of COVID-19 hospitalization or death by 70 to 85%. 항체 치료는 감염 초기에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병원과 의사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3가지 종류의 항체 치료제가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았지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제약사들이 이 연령대 어린이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보름 전보다 30%가량 늘어난 15만여 명이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뒤 백신의 효과가 66%로 감소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감염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했을 때 델타 변이가 감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기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66%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 91%보다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6개 주의 의료 인력과 구조대원 등 필수 인력 4천여 명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5주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 시기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2,875명 가운데 10명의 감염자가 나와 백신 효과가 91%로 측정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나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2,352명 가운데 2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백신 효과가 66%로 산출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선도했던 이스라엘이 부스터샷 3차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지 시간 24일 3차 접종 대상자를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부터 장기 이식 수술 후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2회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60대 이상 고령자, 지난 12일에는 50대, 지난 19일에는 40대 연령대까지로 접종 대상을 계속 늘렸습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며 여성도 새 정부에 합류하라고 했던 탈레반이 직장인 여성에게 당분간 외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직장 여성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며 매우 일시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레반 보안군은 여성을 대하는 방법이나 여성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며 안전조치가 갖춰질 때까지 여성들이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말까지 10만 명을 더 수송하는 등 이달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탈레반의 거듭된 레드라인 준수 경고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대피 작전을 완료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You're right. There's been no change to the timeline of the mission, which is to have this completed by the end of the month. 특히 주말까지 최대 10만 명을 추가로 대피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이 최근 수송하는 속도대로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미군과 연합군은 이틀 전에 하루 16,000여 명, 하루 전에는 2만여 명을 수송했습니다. 하루 2만 명씩 최대한 공격적으로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till believe, certainly now that we have been able to increase the capacity and the flow, we believe that we have the capability, the ability to get that done by the end of the month. 바이든 대통령도 애초 목표일 완료에 대한 의지를 G7 회의에서 다시 피력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피자들의 공항 진입 등의 탈레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ut the completion by August 31st depends upon the Taliban continuing to cooperate and allow access to the airport for those who were transporting out and no disruptions to our operations. 또 시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의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예정된 시한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피 상황이나 탈레반의 태도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논의했지만 미국과 탈레반이 못 박은 이달 말 대피 시한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나 G7은 탈레반이 그 이후에도 안전한 출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G7 정상은 이달 말로 다가온 철수 시한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공동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한 연장에는 실패했지만 대신 탈레반이 이후에도 안전한 출국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는 화상으로 열린 긴급 회의를 마친 뒤 대피와 관련한 공동 접견뿐만 아니라 탈레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후에도 안전한 출국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umber one condition we're setting as G7 is that they've got to guarantee right the way through August the 31st and beyond safe passage. 존슨 총리는 G7이 상당한 경제, 외교, 정치적 지렛대를 가진 만큼 탈레반이 제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 불만이 있었지만 미국과 탈레반이 못 박은 시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 announced that the Commission will propose to almost quadruple the humanitarian aid coming from the EU budget. We will now increase it to over 200 million euros. G7 정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겠다며 탈레반이 테러를 막고 여성과 소녀, 소수민족의 인권을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상들은 향후 아프간 정부의 정당성은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접근 방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어섰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대부분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가을쯤 코로나19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기존 바이러스 감염자의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률을 하루빨리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쓰이면서 RNA 관련 기술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RNA 간섭 기술을 통해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나선 올릭스 이동기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드리는 질문 항상 사명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올릭스 엄청난 뜻을 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뜻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올릭스는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 RNA 간섭 기술은 제3세대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올리고 헥산이라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함으로써 질병 단백질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회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라고 하는 사명은 제가 장명을 했는데요. 올리고 헥산,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에서 OLI를 따왔고,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진행한다는 뜻의 가속화한다는 accelerat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에 발음을 X를 가져와서 저희가 올리고 헥산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릭스는 RNA 관련 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RNA 간섭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RNA 간섭이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요즘은 바이오 쪽에 워낙 다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는 DNA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먼저 mRNA라고 하는 중간 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mRNA로부터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많은 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저분자 화합물이나 항체 치료제와 같은 기존의 약물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에 가서 작용을 해서 그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 이 RNA 간섭과 같은 핵산 치료제 기술은 이 단백질의 한 단계 위에 있는 중간 산물인 mRNA를 공격함으로써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질병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좀 간단하게 이제 뭐 쉽게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넘치면 밀대걸레로 닦아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은 계속 나오죠. 그것이 이제 기존의 신약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도꼭지를 잠궈버려서 물이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우리 RNA 간섭 기술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RNA 간섭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올릭스는 비대칭 RNA 간섭 기술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비대칭 RNA 간섭 기술은 기존의 RNA 간섭이랑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조금 더 이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이 RNA 간섭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적 유전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작은 간섭 RNA 혹은 siRNA라고 하는 그런 작은 분자를 세포 내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포 내에 들어간 이 siRNA는 자신의 염기서열, 뭐 알파벳이라고 하죠. 자신의 염기서열과 짝이 맞는 mRNA를 찾아가서 그 mRNA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표적 질병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게 되는데, 근데 초기에 개발돼서 지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신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siRNA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처음에 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유전자를 억제하는 그런 오프 타겟 효과라든지 혹은 비특이적으로 면역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독자적인 원천 기술인 비대칭 siRNA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 비대칭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존의 siRNA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저희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고,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희 비대칭 siRNA의 경우에 기존의 대칭형 siRNA와 거의 유사한 동등한 수준의 그 유전자 억제력을 가짐과 동시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상당히 완화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siRNA 역시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siRNA의 경우 그런 특허에서 자유로운 실시 자유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올릭스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그 RNA 간섭 기술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비대칭 RNA 간섭 기술을 보유를 해서 부작용까지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 다양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주요 파이프라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을 환부에다가 직접 투여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국소 투여 치료제, 예를 들어서 피부라든지 안과 질환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간으로 우리가 siRNA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간질환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소 투여 치료제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피부 질환의 경우에 저희 비대 흉터 치료제인 올릭스 101A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뭐 여러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탈모 치료제도 저희가 동물 효력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보여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질환 치료제의 경우에는 건성 황반변성 그리고 망막하 섬유화증 뭐 이런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 중인데 이 해외 임상 신청을 위해서 현재 글로벌 위탁 기업에서 독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간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으로 이 siRNA를 보내기 위해서는 갈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분자를 siRNA에 접합을 시켜주게 되면 이게 타겟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으로 굉장히 잘 전달이 돼서 표적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고 현재 4개의 siRNA 치료제가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3종이 이 갈락을 사용한 치료제일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도 작년에 미국 AM 케미칼사에서 이 갈락 접합 기술을 도입을 해서 독자적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만 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B형 간염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전임상 동물 효력 시험에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지 인자를 혈중 농도를 100분의 1 이하로 이제 저하시키는 그런 좋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NASH라고 하는 또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구식 식단을 통한 비만에 의해서 이제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뭐 이런 뭐 질환인데요. 저도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NASH 치료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최근 동물 효력 시험에서 이 비만 생지가 체중이 감소되고 또 간에 쌓인 지방이 제거되고 여러 가지 그 혈중 인자들이 정상화되는 굉장히 그 우수한 효력을 보여서 저희가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파이프라인 개발 말고도 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도 참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있었던 주요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기술 이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2019년, 20년 두 해에 걸쳐 이 프랑스에 소재한 글로벌 안과 전문 기업인 떼아에 저희의 그 안과 치료제 프로그램인 올릭스 301A와 301D의 기술 이전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이 전 세계 지역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이전하면서 최대 9천억 원 규모의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떼아의 기술 수출 이후에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작년 6월에는 저희가 유럽에 소재한 주요 바이오 기업이 저희의 갈락 기반 간질환 치료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그 기업에서 이 최대 4개의 표적 유전자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이제 물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효력을 가진다고 평가하는 물질을 보내줬고요. 지금 그쪽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외에도 저희 올릭스의 플랫폼 기술을 그 자신들의 치료제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업과 저희가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 기술의 경우에는 이 신약 그 물질 구조 자체는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표적 유전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염기 서열 알파벳만 바꾸면 굉장히 빨리 새로운 이 신약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기술 이전을 해가서 우리 플랫폼이 검증이 되었다고 이제 하면 후속 기술 수출은 뭐 상당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 올릭스는 현재 확보한 기술력과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향후에 일어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그 기술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에 세계 탑5 그리고 25년까지는 세계 탑3의 RNA 간섭 치료제 기업으로 이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자회사 엠큐렉스가 있잖아요. 이 엠큐렉스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을지 mRNA 전문 기업인데 이 주로 어떤 일하고 뭐 주요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엠큐렉스는 저희가 올해 1월에 이제 자회사로 설립을 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mRNA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네, 엠큐렉스의 좀 중요한 포인트는 엠큐렉스의 현재 이제 과학기술 총괄 그리고 과학기술 자문위원이 현재 상용화된 이 코로나 백신에 적용된 이 5' 캐핀 기술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의 이 공동 개발자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당연히 엠큐렉스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이 코로나19 백신 주권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에 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변형 누클레오티드 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저희가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금 협력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19 백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mRNA 플랫폼 기술 확립을 통해서 향후에 새로운 팬데믹이 출현했을 때 우리 국내 기술로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자립을 하는 것도 우리 엠큐렉스의 미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또 이 올릭스의 설립자로서 바이오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제언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느낀 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다들 뭐 동의하시겠지만 바이오 산업은 향후 우리나라 이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핵심 산업이라고 보고요. 또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것처럼
이 국민의 건강 조건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수준이 이 글로벌 수준으로 빨리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를 반영하듯이 이 대규모의 정책 자금 그리고 민간 투자금이 지금 바이오 벤처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이것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뭐 신호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금이 또 넘치다 보니 이 자금 유치를 위해서 어떤 명확한 기술이나 사업 전략 없이 이제 창업되는 그런 뭐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전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시장 참여자인 창업자와 투자자의 어떤 전문성과 도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겠으나 이와 별개로 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과 같은 이 규제 감독 기관들이 좀 더 세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올릭스는 이 질병 치료를 통해서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정도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또 IT 벤처 붐이 있었죠. 그렇죠. 그 벤처 붐을 바탕으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와 같은 이런 회사들의 리딩 기업들이 생겨났는데 이번 바이오 벤처 붐을 통해서도 뭐 분명히 또 세계적인 신약 기업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고요. 저희 올릭스가 그 중에 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뭐 저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작용은 줄이고 효력은 극대화한다는 장점을 가진 올릭스의 기술이 앞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릭스의 이동기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공공서비스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개선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앞으로 공공서비스의 클라우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개선에 참여한 기업에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시작된 18세에서 49세 대상 백신 예약에 앞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본인 인증 기능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약물이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던 간질, 이른바 뇌전증의 발병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동물 실험에서 특정 신경세포 돌연변이로 인해 약물 저항성이 높은 뇌전증의 발생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뇌의 5% 이하를 차지하는 신경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주변의 정상세포들이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뇌전증 발작이 유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가 뇌전증에 대한 정교한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신러닝을 활용해 나노자석의 가장 안정된 상태를 탐색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와 경희대 연구팀은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재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머신러닝 기술로 나노자석이 안정된 상태에서 뛰는 구조를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자석은 초저전력, 고성능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소재로 안정적인 상태를 구현하게 되면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가 사전 개통 첫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개통 첫날인 24일 기준 실적이 27만 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사전 예약 물량은 갤럭시 노트 20의 1.3배, 갤럭시 S 21의 1.8배인 92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또 갤럭시 Z 플립 3 예약자의 3분의 1 이상은 20, 30대 여성이었으며 크림과 라벤더 색상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가 서울 성수동에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엽니다.
기아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7월까지 방직 공장을 리모델링한 건물에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경기도 의왕시에서도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해 더 많은 고객에게 EV6를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됩니다. 게임 중독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모바일 등 게임 매체가 다양해진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